한여름 날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주희와 그녀의 친구들은 주말 동안 캠핑을 가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유명한 캠핑장 대신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깊은 산속의 작은 호숫가를 선택했다. 그곳은 아름다운 경치와 더불어 자연 그 자체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주희와 친구들은 금요일 저녁 산기슭에 차를 세워두고 호수까지 이어지는 좁은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캠프를 설치하고 저녁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바베큐를 즐기고 각자의 일상을 나누며 밤하늘 별을 바라보던 그들은 새벽이 가까워지자 찬 텐트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한밤중 갑작스러운 이상한 소리에 주희는 잠에서 깼다. 무언가를 끌며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주희는 옆에 누워있던 친구의 어깨를 살짝 흔들며 말했다. 이상한 소리 안 들려? 밖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친구는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다. 아마 동물일 거야. 여긴 산이잖아. 다시 자자. 하지만 주희는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계속해서 들리는 그 소리는 무언가 섬뜩한 기운을 느끼게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호숫가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기분이 상쾌했다. 그런데 산책 도중 주희의 친구 미나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이상한 흔적이 있어.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빗자루로 쓸어놓은 듯한 길고 얇은 마른 가지들이었다. 가지들은 호수를 중심으로 빙 둘러져 있었고 끝은 사람 형상을 이루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고대 의식을 위한 준비처럼 보였다. 장난이겠지? 승호가 말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괜한 두려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수 주위를 조사해 보았다. 그러던 중 호수와 가까운 나무 밑둥에서 낡아 보이는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이곳에서 몇 년 전 캠핑을 했던 한 남자의 것이었다. 일기에는 이곳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매일 밤 뭔가가 호수 주위를 맴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며 그 존재와 눈을 마주친 자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일기를 읽은 후 주희 일행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불길한 예감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들이 캠프장으로 돌아왔을 때 텐트와 물건들이 전부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그곳에는 아무도 캠핑을 하지 않은 것처럼 흔적이 지워져 있었다.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려가는 길은 끝이 없는 미로처럼 이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은 저물어갔고 점점 어두워지는 숲속에서 그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갔다. 낮에 발견한 이상한 형상의 나뭇가지는 그들 주변을 계속해서 둘러싸고 있었다. 그 가운데 주희는 머릿속을 맴돌던 일기의 구절을 떠올렸다.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무작정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정체 모를 발소리와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그들은 산길을 따라 내려가던 중 어떤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그들에게 산을 빠져나가는 길을 알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호수에 있는 그것과 너무 깊게 연결되지는 말거라. 이 산은 오래전부터 저주받았다네. 그렇게 주희와 그녀의 친구들은 겨우 산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이 경험한 모든 일들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 그들은 결코 다시는 그 산을 찾지 않았다. 몇 년 후 그 산은 정부의 결정으로 출입이 통제되었다. 그리고 주희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그날의 기억을 때때로 떠올리며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비밀을 궁금해하곤 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산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공포 그 자체였다. 두 번째 이야기. 내가 겪은 이야기는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이었다.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 평소처럼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던 나는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지하철역에선 나와 우리 동네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우리 집은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낡고 침침한 곳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아늑한 곳이었다. 골목길을 걷는 동안 나는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뒤를 돌아봤지만 나밖엔 아무도 없었다. 스스로에게 기분 탓이라고 말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쩐지 낯선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나설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마치 누군가 다녀간 것 같기도 하고 집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피곤해서 예민해진 탓이려니 생각하고 곧바로 샤워를 한 후 저녁을 만들어 먹었다.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엄습해왔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늦기 전에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TV를 끄고 침실로 갔다. 침실에 불을 켜려는 순간 전구가 깜박이며 꺼져버렸다. 낡은 집이라 가끔 있는 일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핸드폰으로 불빛을 비춰가며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했다. 그런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낮은 웅얼거림 같은 소리였는데 집 안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일어나서 집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새벽이 되었고 피곤이 극에 달한 나는 무작정 침대로 돌아와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을 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젯밤 일이 생각났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찜찜한 기분을 전천할 수 없었다. 며칠간 비슷한 일이 계속되었다. 밤이 되면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고 나는 점점 불면증에 시달렸다. 결국 나는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일기장은 이 집의 이전 주인이 쓴 것이다. 그는 이 집에는 무언가 있다 며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집안 어딘가에서 들리는 낮은 웅얼거림에 시달렸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일기장을 덮고 급히 집을 떠났다. 며칠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난 뒤에야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집은 오래전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고가 있었고 그곳이 바로 지금의 침실이었다. 그곳에서 매일 밤 들리던 소리의 정체가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집의 잔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아마도 그 집은 여전히 낡은 목소리를 머금고 밤마다 누군가를 기다릴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사는 대학생 민주는 방학을 맞아 집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민주는 혼자 지내고 있었고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게임이나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날도 친구들과 게임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친구들은 연이어 약속을 취소했다. 민주는 혼자 남게 되었고 그냥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 그는 오래된 공포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중 한 편을 선택해 보기 시작했다. 영화가 절정에 달했을 즈음 갑자기 그의 노트북 화면이 이상하게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전자기기 문제라고 생각한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영화를 계속 보았다. 그때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끄는 소리 같기도 했다. 민주는 순간 가슴이 덜컹했지만 동네 고양이나 바람 때문에 난 소리일 거라고 자기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는 소리를 무시하고 영화를 이어보았다. 하지만 잠시 후 누군가가 그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순간 밤늦게 누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에 다가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불길한 느낌이 있었지만 무작정 문을 열기는 무서워 대신 현관문에 달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주는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돌아섰다. 그가 돌아서자 또다시 그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나는 듯했다. 민주는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집 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TV 음량을 낮추자 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다. 발소리는 그의 방 근처에 멈춘 것 같았다. 불안한 마음에 바닥을 살폈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려운 마음에 민주는 다시 자리에 앉아 게임기로 시선을 돌려보려 했지만 이상하게 게임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떠있는 것을 발견했다. 너와 함께 있다. 라는 짧고 명료한 문장이었다. 순간 온몸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그는 인터넷 장난이거나 바이러스일 거라고 생각하며 컴퓨터를 끄기로 했다. 그러나 컴퓨터는 꺼지지 않았다. 화면은 계속해서 깜박거렸고 그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컴퓨터에 연결된 스피커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사람의 숨소리 같은 것이었다. 너무나 생생하여 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민주는 과감하게 컴퓨터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렸다. 그제야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이 모든 것이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겨우 잠에 들었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그의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하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다음 날 민주는 고심 끝에 친구들에게 어젯밤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그를 놀리며 장난인 것 같다고 했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민주는 가끔 같은 소리를 듣곤 했다. 민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끝내 알지 못했고 그 일이 있던 방학 내내 혼자 집에 있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다. 몇 주가 지나고 개강이 다가왔지만 민주는 여전히 그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인터넷에서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와 똑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기술적 장난이나 해킹이라고 설명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은 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믿었다. 민주는 아직도 그날의 경험이 무슨 의미였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로 전자기기 사용에 매우 신중해졌고 혼자 있을 때 종종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은 희미해졌지만 그 밤의 공포는 종종 그의 꿈속에 나타나곤 했다.